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 앞에서 너무 가슴 답답한 비극적인 사건 이야기를 했는데 먹먹하시죠? 예. 예. 어제 헌재 이 7차 변론 기일 보면서도 또 다른 의미로 참 답답했다, 씁쓸했다, 먹먹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제 변론기일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 눈으로 봤고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비상계엄 직후에 음. 나와서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헌재에서 말들을 다 번복하고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물론 내란 수사를 다 받고 있으니까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어서 그랬는 거지만 뭐 별일 아니었던 거고 대통령이 달그림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음흠. 그냥 휙 지나간 거다. 음.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 대한민국이 받은 충격, 네. 또 저 개인적으로 받은 충격도 크고 예.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뇌나 심장에 무슨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이 큰 분들이 책임감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 책임이 없는 일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분들은 그렇죠. 책임이 가장 큰 분들이 책임감은 전혀 없는 얼굴로 얘기들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약간 좀 충격적 회의를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 정치학과 교수님 한 분은 그런 말씀하시던데 좀 어떻게든지 연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구차해 보인다. 이런 얘기. 물론 이제 제3자는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헌재 처음 나오셔도 대통령이 탄핵 심판보다는 내란죄 그 방어에. 형사재판. 예. 네. 근데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그 네. 우두머리가 유죄면 예. 사형 무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런 거를 다 이해하는데 근데 그 정도 비상경 군을 동원하는 정도 일을 했으면 네. 그 정도는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야 이렇게 뭐 변명을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예. 이상민 장관 말은 왜 바뀌었다고 보세요? 이상민 장관 제가 말을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예. 비상겸 제가 사실 그때 충격받은 거 비상겸만큼 충격받은 일이 비상겸 직후에 특전사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이 민주당 그 유튜브에 나가서 네네. 박선원 김병주 의원하고 유튜브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때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도요? 예. 근데 이상민 장관은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네. 국무회의에서 뭐 한두 분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다 반대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는 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가서는 다 반대했다. 예, 그렇게 김용현 장관 빼고 다 반대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제는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하고 좀 특수관계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술에서 윤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좀 어렵게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좀 묻어나는 그런 답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국무회의로 의결 정족수를 기다렸다는 건 다들 국무회의로 알고 뭐 다 기다린 거다. 뭐 이런 그 절차적인 문제나 뭐 이런 문제에서 네. 조금 곤혹스러운 가장 곤혹스러운 지금 이 국면에서 예. 그런 그렇게 모습을 어제 그런 느끼셨어요. 걸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헌재의 7차 변론기일에 대한 논평, 촌평 들어봤고 조기 대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미 정치권은 뭐 탄핵이 결정된 건 국민의힘은 조기 아니지만 대선 안 한다. 그 얘기 하지도 말고 금원 조사도 영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참 얘기할 때마다 그러게요. 금원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기각될 건데 정말로 국민의힘은 근데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실제도 보면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속 접견 정치를 하고 그 검성동 권영세 두 지도부가 갔다 오고 그 뒤에 다른 의원들도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광장에 의원들이 나가고 예. 조기 대선이 있으면 예. 이 문제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지도부가 좀 정리를 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흔적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선주자들한테도 움직이지 마라.
이게 지금 대통령 대권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 김문수 장관도 신중한 분인데 네. 하지 말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 할 수 있는 가장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뭐 오늘 뭐 개헌 토론회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가장 그 낮은 수준의 그 움직임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문제를 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될 텐데 정말 진짜 기각되는 걸 기대해서인지 하하. 아니면 뭐 대통령 측에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혹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걸 수도 예, 그런 있고요. 걸 쓸 수 있긴 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궁금증은 이렇게 밀착해서 가다가 어제도 뭐 그 현재 심판의 정치인들이 꽤 많이 현역 의원들이 모습을 보였고 그 전에는 김기현 의원, 추경호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옥주 그 감옥에 구치소에 찾아가기도 했었고 이렇게 밀착해서 가다가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갑자기 대통령하고 선 그을 수 있는 건가? 중도 확장을 위해서 우린 이제 선 긋겠습니다. 탄핵 때 마땅합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전략적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2017년에는 예. 선거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력 부대가 이미 탈당해서 바깥에 나가 있었고, 그렇죠. 그땐 또 62명이나 뭐 탄핵에 찬성했고요. 김무성, 유승민 이런 거물들 예. 그런 분들 다 뭐 반기문 또 추대론 이런 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 선거를 정당 지지율도 뭐 바닥이고 나갈 수가 없죠. 그때 이제 홍준표 그 후보가 된 분이 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바람에 1월 달인가? 그래서 나간 거지. 그렇죠. 후보로 그리고 나갔죠. 뭐 그때도 그 홍준표 후보는 보존 비용이나 받을 수 있을까 15%. 이것 때문에 당도 안 움직이고 본인도 그 생각을 하고 했다고 하는 거니까 예, 예. 선거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포기하고 뭐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정도 상황이었죠. 내도 뭐 예. 15%나 얻을 수 있을지 하는 상황이니까 예.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조기 대선이 돼도 그래도 좀 한번 뭐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라면 그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안 하는 것 같고 제 눈에는 2017년처럼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아 오히려 그때는 자포자기하고 갔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지지층 결집해서인지 뭔지 꽤 나왔던 그렇죠. 거고. 한 24% 나왔죠. 이번에는 여론조사에서는 의외다 싶을 정도로 나오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준비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 네, 준비를 못하고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분위기로 쭉 대통령하고 원팀처럼 밀착돼서 가다가 조기 대선이 돼서 방향 못 틀게 되면 중도 확장 못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 당으로서는 굉장히 뭐 포기하지 않고 싶어도 포기되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시각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시각의 차이. 저는 예. 지금 여론조사에서 뭐 여론 좀 좋게 나온다지만 해볼 만하다고 하지만 기대보다는 예. 예상보다는 좀 잘 나온다 그러지만 예. 여전히 민주당에 대해서 열세이고 그런데 저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금 보수층이 응답한 그래서 보수층 결집 때문에 그런 거지 예.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라는 게 매우 높을 건데 여기서 매우 높다는 건 최근에 3번의 대통령 선거가 다 75를 넘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박근혜 등 탄핵 때는 20, 30대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중도층들은 여론조사를 봐도 네. 지금 뭐 비상경험에 동의하지 않고 탄핵에 찬성하고 부정선거 믿지 않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광장에 모인 숫자 갖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숫자 갖고 그랬어요. 뭐 대구에 얼마 모였다 부산에 얼마 모였다 그러길래 제가 87년 대통령 선거부터 다 현장 가본 사람인데 87년에 부산에 예. 부산 수영만에 YS 때 100만이 주최식에서 모였다고 했고 서울 보라매 공원에 김대중 후보 유세 때도 똑같이 100만 모였다 그러고 여의도 광장에 노태우 후보 한 200만 모였다고 막 그렇게 주최 측에서 얘기할 때입니다. 예. 많이 모였죠. 예. 그래도 그때 김영삼 김대중 후보 득표율이 28, 27밖에 안 됐다. 그리고 2019년 조국 사태 때 서초동에서 윤석열 그렇죠. 검찰총장 구속을 외친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보수 진영에서 10월 3일, 10월 9일 연달아 집회를 할 때 과연 그렇게 사람들이 오겠냐 했는데 서초동보다 더 많이 온 걸 2번 했다. 그렇게 모였지만 선거 결과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분들은 아주 강성이고 열성적인 분들일 텐데 다 2번 찍을 분들일 텐데 거기 안 나오는 분들 네. 그분들
대한 대책이 지금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아하. 하는 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시각이고 아하. 그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전히 보시기에 지금 동대구역에서 환호하는 그 숫자나 혹은 여론조사 수치에 잡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착시 현상을 아니 다른 건 다 겪으면 안 떠나서 된다. 비상계엄이 네. 불가피하고 저거는 뭐 할 수 있는 거다. 중도층에서 그 동의 받아낼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거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금 건네는 조언이었던 것 같고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제였죠. 그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얘기도 했고요. 또 경제에 있어서는 주 4일제 얘기도 했고 성장이란 단어를 29번인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사회를 좀 다시 꺼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필요하다면 기본 이거 위원장직도 내려놓을 때만 해도 예. 그거는 조금 이제 처리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좀 됐고 성장이란 단어가 최근에 민주당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오랜만에 나온 단어고 그 전에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한 그 이래로 성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이 성장을 얘기하지 않고는 중도층의 표를 잡을 수 없고 젊은 층의 그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까지 인식을 확실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내에서 네. 이른바 이제 우클릭이죠.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 선거 때가 되면 우클릭하고 보수 진영은 좌클릭해서 좌클릭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똑같이 우클릭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원을 지금 국민의힘이 버리고 우측으로 가니까 그쪽을 탁 그 빈 공간을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선 때 선거 때가 되면은 민주당은 살짝 우클릭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살짝 좌클릭을 해서 중간을 노려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같이 우클릭하고 있어요.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같이. 이게 가는데 쭉 저렇게 가니까. 선거 전략으로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빈틈이 있네요. 사실은 네. 이 얘기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니 뭐 말은 화려하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일관성만 있다. 이제 그렇게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락가락. 예, 그때 뭐 외교 정책도 시시하다가 아리가또 하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순적인 거다. 그리고 당내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진성준 의장이나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반발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 노동 정책이나 이런 거 포함해 갖고 네. 정리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당을 관찰해 본 결과 결론은 시끄럽지만 과정은 네. 대선 주자가 그 가자는 방향으로 거의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지금 진보층만 갖고는 이게 승리하기 어렵다. 그거는 점점 가면 갈수록 저는 짙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후방이 없지 않습니까? 후방이 없다는 건 그래도 뭐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 때는 꼭 후보가 나와서 지난번에도 김상정 후보가 있었는데 뭐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다른 후보를 낼 것 같지 않다면 좀 어떻게 보면 후방에 대한 걱정 없이 가는 거죠. 반면에 후방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죠. 강성 지층들 그렇죠. 때문에 끌려가는 거죠. 근데 사실 저기는 뭐 좀 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딜레마는 훨씬 국민의힘이 강하고 민주당은 저는 후방 걱정 없이 쭉 결과적으로는 우클릭할 거라고 봅니다. 오락가락 비판이 있고 뭐 당내에서도 비판이 정리하는 있지만 과정. 결국은 우클릭을 향해서 점점 더 나갈 수밖에 없다. 선거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뭐 저게 한마디로 그 보시는 대통령 거예요? 후보 한마디가 아니라 이렇게 논란하는 것 자체가 네. 뭐 의견을 좀 조율하는 것처럼 비치게 되니까 뭐 당내에서 비판 나오고 짜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게? 뭐 마이너스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내 반발이나 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문재인 전 대통령 지면 인터뷰가 이번 주에 큰 화제였는데 요 메시지는 어디에 가장 주목하셨어요? 뭐 윤석열 검찰총장 그 임명한 거에 대한 사과를 했고요.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조금 미안함을 표시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 국가가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돼 있는 진영 간 싸움이 된 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 사람으로서 그 국민들에게 그렇게 내 대통령으로서 그런 역할을 좀 못해도 소홀하게 했다. 그 점에 대해 조금 사과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그 이야기 포용 통합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막 크게 반발하지 않고 그 인터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문명 갈등이라고 할까요? 친명 친문 사이의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되고 이런 모양새 아니냐 이런 평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더 가는 겁니까? 예, 뭐 첫째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통합, 포용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향한 메시지여야 될 텐데 진영 안에서의 얘기니까 그 포용이나 통합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아니라 그 민주당 그런 점에 아쉬움이 좀 있고요.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그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 민주당 안에 있는 다른 정치 주자들은 조금 누르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일단 본방송에서 여기까지 하고 못다한 이야기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헌재 7차 변론기일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국면을 각 당은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다가 넘어왔는데 저는 좀 요새 분위기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게요. 헌재에서 지금 분위기로는 탄핵 인용, 즉 대통령이 파멸될 가능성을 대부분 높게 보죠. 언론계에서도 훨씬 높게 봅니다. 이쪽으로 판단이 나든 혹여라도 뭐 기각이 된다고 해서 기각이 어느 쪽으로 나든 상당히 좀 사회가 혼란해지는 건 아닌가. 저는 그 걱정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제가 인터뷰했는데 지난 서부지법 폭동 후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기소되고 그런 와중에도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엔 헌재다. 헌재로 뭐라고 하지? 초코퍼지 입고됐다. 초코퍼지 입고날 뭐 언제. 헌재로 산책까지 다 은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걱정돼요. 예. 근데 윈스턴 처칠 그 영국 수상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주의는 네. 가장 나쁜 체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왜 나쁜 체제예요? 그다음에 딱 한마디를 더 붙여요. 네. 그 이전까지 모든 체제를 빼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가 완전하지 않고 불안정하고 그렇다.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체제는 다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폭력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체제란 말을 역설적으로 한 거예요. 민주주의도 허점 많지만 저도 폭력적이진 않다. 그만큼 폭력은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약속한 거예요. 선거 결과가 나오면 예. 승복하자. 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예. 승복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물론이죠. 자, 그러면 거기가 무슨 뭐 법률과 양심에 따라 뭐 정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준석 방통위원장분도 4대4로 갈린 거예요. 다 그렇게 뭐 당파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시각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정의롭게 한 거다라고 믿자, 받아들이자. 그렇죠. 울산 사건 1심 어떤 판사는 유죄, 어떤 판사는 무죄 해도 네. 받아들이자. 네. 왜? 그러나 인정 안 하면 네. 그다음엔 전부 다 강목 들고 거리 나와서 그렇죠.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폭력은 우리만 할 줄 아냐? 상대방도 할 줄 압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안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뭐 법원이나 정당이나 다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서부지법 난입 같은 일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테러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이게 없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허. 그래서 제가 이 비상계엄 이후 초창기부터 뭐라 그랬냐면 보수 진영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대통령도 위헌적 비상계엄을 하면 탄핵될 수 있고 위헌적 내란을 하면 구속될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대통령이 체제도 아니고 왕이 아니니까. 대신에 야당 지지자들도 이 과정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조금의 빌미도 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이 그 한덕수 총리 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뭐 150일인지 200일인지 논란이 있을 때도 그냥 151이라 그러고 192명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공수처도 수사권이 있냐 없냐 그런데 그냥 수사를 하고 체포하고 했고 예. 헌재도 지금 뭐 마흔역 재판관의 문제를 먼저 한다 그래갖고 지금 조금 불신을 좀 자초한 측면이 좀 있어서 네. 거기에 정치인들 국민의힘이 계속 헌재에 대한 그 편파성 문제를 공격하니까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헌재에 대한 폭력성 진짜 되게 좋은 말씀하셨네요. 폭력은 어떤 걸로도 명분을 찾을 수 없다. 예. 민주주의 우리가 하기로 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헌재에 대한 이야기 다른 거 다 몰라도 하여튼 그 부분만큼은 꼭 그래서 기억하셔야 저는 그래서 된다. 헌재가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음. 아니 이거를 그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음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2심은 예. 2월 26일까지 물론 이원 법률 그 신청을 했지만 제청 신청을 했지만 헌재로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거는 그 판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2월 26일까지 다 끝내겠다. 네. 그리고 3월 중에 선고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거는 예. 일정을 좀 알려준 거 아닙니까? 음흠. 예측 가능하도록. 그렇죠. 자 그러면 만일에 네. 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그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린다. 예. 그러면 보수층에서 승복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승복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만일에 진짜 뭐 3월이든 언제가 되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고 그 결과가 피선거권 박탈형이다. 그러면 또 보수층에서 빨리 대법원 판결을 해라. 한 달, 두 달 내에 해서 출마를 막아라. 예, 예. 그래서 서둘러서 대법원이 그거 하면 예, 예.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걸 또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간에 대한민국 전체가 물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승복하고 그 정도에서 우리가 뭐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네. 또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자. 네. 이런 지혜를 지금 모아야 될 때입니다. 조금씩 좀 감정적인 걸 좀 맞습니다. 내려놓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 충돌밖에 없으니까. 아, 참 걱정이에요. 저도 요즘 보면서 시국이 뒤숭숭하다 해도 요즘처럼 뒤숭숭할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정말 그 위기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불안한 전국 속에서 중심을 좀 잡고 안정감을 줘야 될 정치 리더들이 오히려 뭐 선동을 하고 뭐 광장에 나가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더 불안감을 느끼고 막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법원, 예. 광장, 그때 일부 종교계가 등장하고 네. 이건 정치가 완전히 그 실종된 거 아닙니까? 정치는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갈등의 끝이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들어와서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바로 옛날 프로레슬링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링 안에 싸워야 되는데 링 밖으로 탁 내려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20실 때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안 올라와. 그러면 이제 종치고 끝나는데 그렇죠. 이건 지금 링 위에 있는 사람도 같이 내려가 갖고 막 의자 들고 막 싸. 그래서 종은 끝났다고 심판은 땡땡땡땡 치고 난리가 났는데도 바깥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는 링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룰을 정해놓고. 맞습니다. 헌재 심판에 관한 이야기 해봤고 다시 좀 정치권 이야기로 눈을 돌려가지고 국민의힘에다 조언을 해주시고 민주당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누구한테 좀 하고 싶으세요? 좀 너무 막막한 질문인가요? 막막한데 저는 제가 85년에 선거 투표를 처음 했고 87년 대통령 선거부터 다 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선거는 말없는 다수인 중도 스윙 보터들이 결정한다. 그 얘기 늘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 민심, 그 선거를 결정하는 스윙 보터를 위해서 양쪽의 당파적인 데 끌려가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무 유튜브도 안 보고 SNS도 안 하고 도대체 왔다 갔다 하는 스윙 보터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양쪽의 길을 열어놓고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 민심을 읽어야 선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어떤 결정할 거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최근에 보면 굉장한 정도로 지금 우클릭했는데 이건 자유한국당 수준, 저는 미래통합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 수준으로 보인다고 갔어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선거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건 이재명 포비아, 뭐 그거에 대한 거지 자체로만 보면 지금 선거 이길 수 있는 지금 전략적 행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경계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도 역시 그런 거죠. 세대 동맹일 때 40대 50대가 민주당이 주지층인데 20, 30대랑 동맹을 맺었을 때 늘 승리했어요. 2016년 총선, 17년 대선, 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그다음에 내리 3번 4.7 보궐선거부터 내리칠 때는 2030이 떨어져 나서 국민의힘하고 세대 포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번에도 캐스팅 보트를
2030이 질 텐데 2030을 좀 연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 2030이 좀 자유롭게 자라서 그런지 예.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높아요. 그래요?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는 옛날보다는 586 세대보다는 훨씬 더 감정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본 영향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연공제, 호봉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AI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능하고 일도 안 하는데 연차 오래됐다고 돈 더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들이 있죠. 호봉제. 네. 네, 네. 이게 가만히 있으면 쫙 올라가잖아요, 연봉이.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민주당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아. 뭐 젠더와 관련된 거는 사실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 세대 안에서 좀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예. 예. 그 문제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 저거는 약간 좀 찌질하고 루저들이 나와서 저러는 거 아니냐라고 폄하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일부 인사들의 발언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좀 주의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조언을 민주당에 하자면 2030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에 대해 집중 연구해라. 국민의힘에 하자면 지금 많이 우클릭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클릭으로는 못 너무한 것 같아요. 이긴다. 우클릭도 너무했어. 아 참. 몇몇 인물들 뭐 언론에 많이 언급되는 인물도 있고 언급은 안 되는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분은 뭘 할까 궁금한 인물도 있고 그런데요. 누가 궁금하십니까? 아니 뭐 항상 언론에 나오는 인물들이야 뭐 김문수 장관 얘기 요새 맨날 하고 뭐 오세훈 시장 얘기하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하고는 많이 하는데 누구 얘기를 잘 안 하냐면 안철수 의원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 대선에 빠지지 않고 최근에 계속 나왔었는데 이상하게 안철수 의원 이야기는 잘 안 나와서 이번 행보는 어떻게 될까 갑자기 질문 드리는 건데요. 갑자기 좀 질문 드려주세요. 일단 안철수 의원은 그 비상계엄 이후에 쭉 일관된 소신을 얘기를 했죠. 이분은 초반부터 되게 뭐 일관됐어요. 그 전에 뭐 예. 특검법부터 예. 뭐 늘 얘기를 했던 분이고 그래서 탄핵과 관련돼서 보면 탄핵 반대파에는 뭐 홍준표 시장, 예. 김문수 장관, 또 뭐 원희룡 전 장관, 뭐 나경원 전 대표 등등 많지 않습니까? 예. 탄핵 그 찬성파는 처음에 조금 반대했다 돌아선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이제 안철수, 유승민 이분들이 아주 일관된 목소리를 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그분들은 다 대선 주자급인데 이게 그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으면 국민의 보수정당에서 지금보단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보수층에서 아직까지도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보면 네. 그 가장 좋은 훌륭한 정치인이고 경쟁력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경선 돌파하기에는 굉장히 약하고 안철수 의원도 좀 그래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뭐 민주당을 거쳐서 국민의당 거쳐서 지금 국민의힘까지 왔기 때문에 아직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아하. 시간이 부족하고 대안이 없으면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한동훈과 오세훈이라는 대안이 있으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같은 포지션이 있으니까 같은 포지션이 없으면 그래도 예, 가는데 예. 있으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저는 예.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대선 예, 경선도 이분 출마도 하고 그렇죠.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나왔었고 만약 승산이 없다 이게 나가서 만약 그러면 뭐 저는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경선에도 그렇고. 예, 저는. 사실 안철수 의원은 계속 나왔었거든요. 예, 예, 마지막에 예, 단일화를 예. 할지언정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는 경선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 그 전에 출마하거나 할 때는 뭐 어느 정도 그 지지율도 나왔고 예. 그랬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군들 중에서도 예. 약세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대 그렇다면 또 훌륭한 또 연대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니까. 예. 누군가와 연대하는 식으로 갈 수 그렇게 있다. 할 수 있기 지금 때문에 후보 중에 한 명 뜻이 맞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연대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른다. 오늘 뭐 오세훈 단일화. 시장이 뭐 개헌 토론하는데 안철수 의원도 거의 간다. 뭐 그거 그런 화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지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예. 기각될 거니까 조기 대선 얘기하지도 마라. 그만요. 이러니까 뭐 아무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문수 장관도 아주 우회적으로 간 게 이명박 대통령 예방한 거죠. 뜬금없이 예방했는데 아하. 누가 봐도 그는 대권 행보를 가장 낮은 차원에서 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 오세훈 시장의 개헌 토론에도
뭐 지금 뭘 못하게 해놨으니까 음, 한 거고 탄핵 찬성했던 한동훈 대표는 음. 좀 자유로운 분이니까 그냥 뭐 언더 73인가요? 그 유튜브 개설하고 예, 예, 예. 움직인다고 그것도 뭐 이제 그분이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안철수 의원이 뭔가 하려고 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항상 나오는 분들, 매일 얘기하고 있는 분들 왜 다른 분 얘기를 제가 갑자기 지금 질문 드린 거고, 민주당 쪽으로 눈을 돌리자면은 여기는 뭐 이재명 대표가 워낙 원탑이니까 다른 분들 얘기를 많이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우원식 의장이 좀 궁금해요. 이분이 지난 그 뭐 비상계엄 고음 무렵에 상당히 많은 분들로부터 박수받았고 차분하게 계엄 해제 의결하고 뭐 이런 모습도 담장 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인지도도 높아지고 인기도 높아지고, 최근에는 시진핑 주석하고도 뭐 만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분 혹시 등장할 수 있는 건가? 그 뭐 네. 정치인의 마음 속에 예. 대통령 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뭐 또 이제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고 예. 그런데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 왜 그러냐면 예. 이재명 대표가 음. 후보를 양보하지 않는 한 음흠. 2심 결과가 피선거권 박탈로 나오더라도 네. 또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했어. 5월까지 대법원 선고 못 나옵니다라는 얘기는 음흠. 2심 나와도 나는 그냥 가겠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보면 지금 역학관계상 어떤 경선룰이 만들어져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가능성 뭐 거의 제로에 수렴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후보가 나와도.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있으려면 네. 첫 번째 이재명 후보가 음. 2심에서 음. 당선 무효용이 나오고 피선거 박탈령이 나와서 음. 그 자체로는 이재명 대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음. 여론조사에서 급락이 와서 아. 이걸로는 못 이긴다. 그 2심 정도 술렁일 그 때. 정도까지 술렁이면 민주당 내에서 후보 교체론 또 후보 양보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그냥 가려고 할 텐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네. 그렇더라도 예, 예. 친명 후보로 저는 교체하지.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할 때도 이재명 후보가 못 나오더라도 네. 당권을 쥐고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비명계로 뭐 대선 후보를 넘길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그래서 얘기 제가 하셨었어요. 떠오르는 분도 있어서 그분도 불려 나올지도 모르고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유시민 작가 얘기하시는 잠깐만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불러 나올지도 모른다. 뭐 최근에도 뭐 예. 발언 센 발언들도 많이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간다. 그런데도 그분들도 예. 도무지 여론조사에 이길 수 없다. 이건 비명으로는 친명으로는 이길 수 없다. 할 때 예.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후보군들이 검토될 텐데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때는 우원식 의장도 들어갈 수 있는데 현직 국회의장이 그쵸? 국회의장 하다가 나가는 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아. 그분이 이번에 이렇게 이런 걸 하고 나중에 네. 뭐 대통령이 됐든 내각제가 되든 역시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고 이번에 뭐 그런 이미지를 또 만들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국면이 계속 가면서 항상 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매일 하게 돼서 오늘은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분들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좀 드려봤고요. 아니 그나저나 뭐 지금 개혁신당 이야기는 통 방송에서 할 요새 상황이 없어요. 너무 헌재 변론기일 뜨거운 뉴스들 있고 각 당의 상황들 전하다 보면 할 얘기가 없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좀 한마디 하시겠어요? 개혁신당은 저는 최근에 예. 거의 뭐 방송에서도 안 다루고 예. 제가 어디 개혁신당과 관련해서는 어느 유튜브 방송 나가서 거기서 질문이 처음 나온 적이 있어서 그때는 뭐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허은하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 김철근 사무총장 해임과 관련 충돌이 있을 때 예. 저도 뭐 언론 보고 알았어요. 김철근 총장. 예.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내부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뭐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인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허은하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예. 비례대표 달라고 와서 얘기했다. 음. 뭐 그런 얘기했길래 그건 참
하면 안 될 얘기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고 음. 그다음에 뭐 두 분이 어쨌든 뭐 그 다 같이 그 어려운 데를 거쳐온 분들이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예. 이준석 대표가 출마 선언했을 때 예. 사실상 출마 선언이죠. 지난 2월 언제 초에 2월 2일 날인가 했을 때 이건 근데 지난 총선 당선될 때는 동탄 모델은 한쪽이 확실히 기울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들어갈 공간이 좀 있었던 모델인데 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출마 선언하지만 동탄 모델보다는 종로 모델에 가깝다. 종로 그건 모델은 뭐예요? 금태섭 후보가 나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 개혁신당 후보 중에는 인지도도 제법 있고 국회의원도 했고 유명한 분이고 예. 그래서 제법 여론조사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음. 처음에 딱 발표될 때 한 4%인가로 나와서 저도 놀랐어요. 물론 제가 금태섭 의원한테도 이 선거는 양당이 진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3당 공간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개혁신당 합류하기 전에 처음에 나와서 그분이 뭐 당만 들고 막 그럴 때 말이죠. 예, 예. 오히려 국민의당 2016년도가 성공한 거는 양당이 조금 이 정도까지 싸움을 안 할 때는 실망했을 때는 제3당한테 기회를 주지만 지금 유권자가 지금 패싸움하는 형국인데 거기다 줄 수 있느냐. 근데 이번 지금 대선 국면은 종로 모델에 가깝다. 그래서 그건 이준석 후보가 대선 출마하더라도 대단히 어려울 거다. 다만 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개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려면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안 나올 수는 없고 일정한 성적을 얻어야 된다. 그 일정한 성적이라는 건 평가할 수 있는 건 두 자리 숫자는 얻어야 되는데 그건 쉬운 목표는 아닐 거다. 이거 한 거가 전부 다예요. 그다음에 뭐 어느 방송에서도 개혁신당은 지금 다뤄주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잖아요. 워낙 그렇죠.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박성민 대표 관련해서도 뭐 개혁신당하고 되게 깊은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댓글들도 꽤 올라와요. 이건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저는 물어보시니까 예, 예. 저 아시겠지만 제가 어느 정치인을 만나서 뭘 예, 하고 예. 또 우리 회사 일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아예 안 합니다. 예, 아예 안 합니다. 그걸로 엉터리 유명하시죠. 같은 얘기도 해명도 안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 우리 김현정 앵커하고 저하고 모 방송에서 우리 두 사람을 인신 공격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도 저는 아무 반응도 안 보였습니다. 예. 원래 반응 잘 안 하시죠. 예, 그거 뭐 예. 그런데 물어보시니까 얘기를 할게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예. 개혁신당으로부터 6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요지가. 이 얘기를 뭐 유튜버들도 하고 막 해서 저도 앞뒤 다 자르고 그렇게 막 돌아다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예 예. 유튜브라는 건 아예 저는 안 예, 보니까 예, 예. 그런 얘기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도 한번 그 어떤 분이 내가 얼마를 개혁신당 이준석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얘기 나와서 제가 너무 그건 좀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당이든 개혁연구원 이거는 공당이 돈을 내는 거는요. 선관위 나중에 다 확인되고 누구한테 얼마 갖고 무슨 프로젝트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남아 있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 없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이번에는 예. 500만 원 하나하고 5,500만 원 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합쳐서 6천만 원인데 500만 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네. 저하고 상관이 전혀 없이 예. 개혁신당 측에서 그 국회 쪽에서 나온 연구 용역 프로젝트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전 세계 제3당의 그 성공 사례 연구 용역 보고서가 그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베스트셀러 작가시고 그 조기동 전략실장이 저랑 그 전략적 파트너를 맺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보고서를 한 60페이지인가 써갖고 그거는 국회로 제출하게 돼 있고 작년에 국회로 제출되어 있는 겁니다. 연구 용역 보고서. 예. 매우 훌륭한 그 연구 보고서입니다. 네. 그분이 뭐 세습 중산층사회라는 책도 쓰고 이탈리아로 가는 책도 쓰던 그분이고요. 5,500은 뭐냐? 이거는 연구원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지지 기반에 대한 네. 서베이 보고서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부분의 비용은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대부분의 비용은 예. 여론조사 서베이 실사비입니다. 용역비.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니까 여론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웹 서베이를 하든 FGI를 하든 그 서베이 비용입니다. 네, 그리고 네. 바깥에 있는
제가 아까 조기동 실장 얘기했지만 또 한 분은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분야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최고 권위자. 서베이. 서베이와 보고서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예. 그 두 분이 연구 용역 보고서를 연구를 수행해서 제출하는 거, 이 연구 용역 보고서는 박사들이 하는 거고, 저는 이 아까 말한 그 국회 용역 보고서나 이 개혁연구원 용역 보고서에 저는 전혀 관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요지는 그 개혁 그때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한테 박성민이 마치 개인적으로 돈을 6천만 원 받아서 이준석을 띄워주. 아니 제가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그 국회로 제출된 용역 보고서를 다 기자들이 찾아서 공개해도 줬습니다. 매우 훌륭한. 그리고 이 용역 보고서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그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실사를 용역 보고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건 나중에 다 보시면 되고, 저는 그것으로부터 이준석 의원으로부터 10원도 받았고. 아니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셨어요. 네. 무척 답답해하시는 느낌이 그런데 근데 납니다. 제가 이것도 예. 그래도 이런 건데 이걸 난 해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에서 다 말할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지키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35년 전에 제가 회사를 만들 때 내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니까 나는 퍼블릭 영역에 나가지 않아, 공직에 안 나간다. 두 번째, 내가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듣고 보고 알게 될 텐데 어떤 얘기를 듣거나 보거나 아는 걸 얘기하지 않는다. 세 번째, 프로페셔널하게 당파성을 떠나서 의뢰인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다짐을 했죠. 그걸 뭐 100% 제가 다 지키고 살았냐 이렇게 말하면 뭐 조금 찔리는 것도 있고 당신 직업 윤리가 그렇게 완벽하냐 그러면 제가 이건 뭐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걸 늘 제 명예 이름을 걸고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오늘 해명할 건 아닌데, 저 때문에 또 김현정 씨나 여기가 뭐 저기 또 괜히 공격을 당할까봐 제가 불필요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대표, 많은 분들이 컨설팅이라는 영역이 왜 뭐 입시에도 있는 거고 모든 회사가 다 컨설팅 의뢰해서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정치에서도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원체 많으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건 이런 연구 영역을 맡기는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소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많아서 컨설팅하고 상관없이 연구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구 용역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 조사, 그러니까 서베이, 뭐 웹서베이드나 FGI나 뭐 이런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하고요. 외국 자료도 다 찾고, 그다음에 주로 이거는 박사 또 박사급의 전문가들이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 제출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공당의 돈이든 국회 돈이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그 당에서 뭐 그래서 그 돈을 뭐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그건 제가 논평할 수가 없는 거고, 문제고, 그건 당사자들 간에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고, 그건 뭐 분명히 제가 좀 그건 뭐 관여할 바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좀 전하고, 내일 목요일에 뉴스쇼 내일인가 모레인가, 여러분 미리 요건 하나 예고할게요. 요새 막 진짜 뉴스들이 뭐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는데, 얼마 전에 세계적인 발레 대회가 있었어요. 로잔느 발레 콩쿨에서 발레리노, 남성 발레리노가 1등한 거 아시죠? 그럼요. 제가 발레 자주 보러 다녀요. 발레도 좋아하세요? 발레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그 김세연이라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세계 콩쿨 대회 그 성인 나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승했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한국에서 서울시향에서 했거든요. 그거 가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데 너무 뭐 잘하는 거예요. 떨지도 않고. 근데 그 뒤에 콩쿨 나가서 우승했어요. 그 제가 대부분의 시간은, 제가 오늘도 어디 가서 모방송 가서 이렇게 방송 강연 녹화를 했는데 그 끝나고 영화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 그런 공연, 미술, 책, 신문,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 문화생활. SNS도 아무것도 안 보고, 유튜브 아무것도 안 보고, 거의 사람 만나 술 안 하니까 거의 안 만나고. 그러시구나. 그렇게. 바로 그 발레리노가 출연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출연해서 발레를 제가
한 동작을 좀 배워볼까 해요. 아, 그 좋죠. 관심 있으시면 구경하러 오세요. 네. 전 같이 배워봅시다. 발레 좋아해서 발레 뭐 많이 다닙니다. 아, 뭐, 그러시구나, 네. 그러시구나. 여러분, 그거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제가 정확하게 내일인지 모레인지 그분의 스케줄을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내일 아니면 모레 발레리노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자, 화면 나눠주시고요. 박 대표님 화면 보시면서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